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음력 5월 초다새. 오늘은 단오입니다. 창포물에 머리 감고 또 궁궁이 꽂고 익모초 물 마시고 쑥떡 해먹고 한식, 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로 꼽히는 날인 만큼 전통 풍습도 참 다양한데요. 모내기를 끝내고 한 해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단오날에 맞아서 뜻깊은 하루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단오날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했죠.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오늘은 오스트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정상이 초청된 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어떤 의미 있는 만남이었는지 잠시 후에 최백은의 이계경제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제 파스 고를 때 테크놀로지를 따져보세요. 통증 완화 테크, 염증 케어 테크, 통기성 테크까지. 이 모든 테크를 한 장에 개펜 테크. 통증엔 빠르게, 피부는 편하게. 저 지진이처럼 통증엔 테크하세요. 개펜 테크. JLS 사이언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저 박세리가 함께하는 엔피플 홀인원 무제한 도전 나이샷. 월 2,000원으로 엔피플 가입하고 홀인원 인증하면 상금이 200만원. 365일 무제한 도전이니까 저 박세리도 도전합니다. 리치 언니도 도전하신다고요? 엔피플 지금 다운받으세요.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점심엔 소불고기, 저녁엔 이차돌. 아는 맛이라서 더 맛있다. 차도르니 차돌. 다양한 무전 고민엔 티어실. 티어실로 불러버려. 티어실과 모든 무좀. 티어실. 달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 안 나는 무좀. 티어실.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티어실. 3일제약. 6월 14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경제 이슈 짚어보는 최백은의 이계경제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또 2부 이슈 오늘에선 안동시의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요.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권기찬 교수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백은의 이계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일정 마치고 이제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 G7 초청이 갖는 의미 먼저 좀 해석을 해볼까요? 이게 사실은 국내 언론들에서 너무 주목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네.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먼저 이제 요거 의미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G7이라는 이 기구에 대한 그러니까 의미를 우리가 좀 일반 청취자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G7이 등장한 게 한 5년 됐습니다. 네. 70대 중반경에 이제 만들어졌으니까요. 네. 그 전까지는 자유진영에서는 미국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지원체제였던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G7을 만들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미국 혼자서 이제 국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는 힘을 그러니까 권력을 미국이 혼자 독점하고 있다가 이걸 이제 그러니까 나눈 거지요. 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G20이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G7 국가들만은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는 이거를 확장을 시킨 거예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네네. G7은 소위 말해서
잘 사는 선진국가 되면서 힘이 센 나라들의 모임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G20은 선진국 개도국의 뭐 경제 중심 협의체 성격이라면 G7은 선진국들 간의 협의체인 거죠. 그렇죠. 이게 네.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어요. 이 7개 국가가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는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20세기는 경제력의 시대다 보니까요. 더군다나.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소위 말 전 세계의 주요한 국제 문제들을 이 G7 국가들이 사실상 논의하고 결정을 한 거고 거기서 결정된 것을 되게 유엔이나 이런 데서 되게 처리가 되고 그랬던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갖는 의미가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지난해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직에 있을 때요. 당시에 기억들 하실 텐데 코로나 때문에 그 실행은 안 됐지만은 작년에 G7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G7은 낡은 체제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G11으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한 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도 한국이 거기에 포함됐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소위 말하는 D는 뭐냐면 데모크라시의 약자로 D요. G10 국가로 그러니까는 이것을 흡수 통합하겠다. G7을. 네. 이런 거를 공약으로 내세웠었어요. 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G7만 가지고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많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G20이 됐던 G11이 됐던 D10이 됐던 간에 대한민국은 꼭 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대한민국의 이상이 크게 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100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식민지로 전락을 하는 직전에 일어났던 게 뭐냐면요. 1907년에 우리 소위 중고등학교 때 보게 되면은 저희 국사 시간에도 많이들 배운 기억이 있을 텐데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때 거기에 고종 황제가 이준 이상설 열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러니까는 이 독립을 그러니까 호소하기 위해서요. 근데 문전박대 당했었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붕괴를 해서 이준 열사가 순국을 한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이 강대국들이 그걸 좌지우지하고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표현도 못할 정도였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 속에서 국제 현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골 메뉴로 꼭 항상 끄끼는 게 뭡니까요? 북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그러니까는 우리가 바깥에서 그러니까는 G7에서 결정된 거를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입장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멤버가 돼서 그 문제를 결정한 데 속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거하고는 이건 엄청난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만국 평화회의에서 문전박대 당했던 나라가 이제는 이 G7 계열에 올랐다. 엄청나게 그렇죠.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적어도 만약에 거기 들어가게 되면 한반도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게 아닙니까? 네. 당사국가이면서 거기 회원국가이니까요. 네. 다른 국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경청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독일 통일 과정 속에서도 독일이 그러니까 전범 국가이다 보니까는 그 전쟁으로 피해를 본 그러니까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 심지어 소련의 그러니까 동의를 구해가지고 독일 통일을 그러니까 이루었듯이 네. 그 당시에 독일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독일이 G7의 멤버이고 서방의 핵심 국가이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를 국제사회 속에서 계속 논의하고 그럴 텐데 그 논의를 그러니까 대한민국 입장 속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전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한반도의 새로운 길이 그러니까 열리기 시작하고 있는 하나 이런 지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요. 근데 일각에서는 조금 이걸 폄훼하는 것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초청국은 참여를 안 했다. 지금 너무 과장됐다. 이런 언론도 있던데요. 누가 참여 안 했다고요? 우리나라가 초청국은 참여 안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게 뭐냐면은 G7 국가이고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초청국직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참관국으로 여기 이제 그런 거예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참가 국가들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하고 올해 연속으로 이제 그러니까 초청을 받았는데 네.
받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G7을 그러니까 확대 개편하는 것을 지금 논의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게 지금 그 초청받았다는 겁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그러니까는 G7을 D10으로 흡수 통합하겠다는 공약까지 내세운 이유도 네. 이번에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요.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차라든가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에서 그러니까 미국과 따뜻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도 미국이 자기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만큼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그러니까는 지금 그러니까 G7들이 자기들끼리 모든 문제를 국제연합을 해결할 수 있으면은 이런 그러니까는 틀의 개편을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나머지 회원 국가들도 개편할 필요 없을 거다는데 많은 국가들이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확대 개편하는 데 속에서요. 네. 뭐 일본 정도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참여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 보니까 지금 가고 있지만은 네. 나머지 국가들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에 지금 동의하는 입장이고 실제로 이번에 한번 봐보세요. 그 G7 정상회담 과정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하고 정말 많은 나라들이 유럽 국가들이 정상회담을 요청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들한테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대상 국가가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네. 필요로 하는 대상 국가가 됐다. 그리고요, 이번에 이 확대 정상회의 1세션 주제가 보건이었는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바로 왼쪽에 앉았어요. 이 맞아요.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번에 보시게 되면은 그 우리가 이렇게 그 SNS상에서 많은 도는 이제 그러니까 이 언론에 잘 이게 그 보도가 안 되다 보니까 SNS상에서 많은 그 정상회담 사진들이 이렇게 돌았는데요. 네. 사진 도는 거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의장 국가인 영국의 바로 오른쪽에 문재인 대통령이 앉고 왼쪽에 바이든 대통령이 앉고 네. 오히려 스가 총리 같은 경우는 저쪽 끝부분에 이제 그러니까는 앉고요. 네네. 그러니까 창강 국가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었어요. 네. 이번에 모습을 보게 되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아니 의장 국가가 그러니까는 그 할 때 그 자리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지 않고 싶은데 앉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다 그거는 저 의전상 다르게 이걸 고려해서 합니다. 네. 의장 국가가요. 네. 그러면 그 속에서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이 그만큼 뭐냐면은 필요로 하는 국가가 됐기 때문에 네. 그 사진들을 보게 되면 전혀 그러니까는 이 저희 단순하게 옵저버 국가의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옵저버 국가 모습이라면 오히려 수가 총리 자리에 거기 가서 앉았어야 됐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네네. 이제 그런 점을 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호주 총리가 정상회담을 요청을 했고 유럽연합의 정상들이 정상회담을 요청을 하고 메르켈 총리하고도 정상회담을 하고 다 했죠. 다른 네. 국가들이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스페인이나 오스트리아에서 초청받아서 하는 이유도 네.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필요로 할 만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자기들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힘을 합쳤을 때 어딜 실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필요로 할 정도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G7 반열에 올랐다는 건데요.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도 초청이 돼서 지금 2년 연속 초청이잖아요. 예.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엔 열리지 못했지만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 건데 어떤 것 때문에 우리나라 위상이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봐보세요. 미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보게 되면요. 네. 일단 미국은 소위 말해서 20세기 내내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리더 국가였습니다. 네. 리더 국가의 역할은 뭐냐면요. 그리고 G7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세계 주요 현안 문제들을 자기들이 다루려면은 거기에 대한 해결 능력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달에 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을 했고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요? 그 지금 전 세계 가장 주요한 현안은 그러니까 이 보건 위기 문제잖아요. 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혹은 미국과 G7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은 굳이 한국하고 파트너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뭐냐면 미국 혼자 해결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미국과 G7의 10만 가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한국의 역할을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G7 국가들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G20을 만들었듯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지금 직면한 문제는 뭐냐면요.
중국이 지금 그 역할을 지금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이 지금 뭐냐면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중남미에 지금 백신 공급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이 못하는 거를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는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백신을 개발 능력은 있지만 생산 능력이 뒷받침 안 되다 보니까는 네. 안 되다 보니까는 한국한테 손을 내민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직면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미래 산업의 핵심 게 지금 뭐냐면 미래 자동차 분야입니다. 네. 미래 자동차의 핵심적인 게 전기차잖아요. 그렇죠. 전기차가 지금 미국이 지난해 생산량을 보게 되면요. 중국의 4분의 1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그러니까 전기차에서는 중국한테 우리가 많이 뒤처졌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요. 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미국은 뭐냐면 미래 자동차 산업을 그러니까 육성을 해야 되는 이러한 지금 필요성에 있는데 그거를 지금 뭐냐면은 자신들이 자율주행인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기술들은 갖고 있지만은 그것과 관련해서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자동차에 필요로 하는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문제, 전기차의 석유라고 하는 배터리 문제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때 그 부분에 협력을 요청을 했던 것이고 네. 그만큼 뭐냐면은 미국이 할 수 없는 거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G7 정상회담에서도 보게 되면 수소 경제가 굉장히 화두가 됐었는데 수소 경제도 그러니까 뭐냐면 호주 총리가 정상회담을 요청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호주는 에너지 강국입니다. 자원 강국이에요. 네. 그런데 호주가 그러니까는 수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수소 에너지는 있는데 생산 능력이 제조업 생산 능력은 이렇게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한국은 수소차 생산 능력을 한국은 수소차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그러니까는 투자를 많이 한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소차가 지금 그러니까 이 친환경 전기차로서 그러니까는 지금 대안으로서도 많이 부담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같이 힘을 합치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는 네. 손을 내미는 거라고요. 만약에 서로 경쟁적인 관계라고 하면은 손을 안 잡지요. 네. 서로 손을 잡았을 때 서로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손을 내미는 거고 파트너를 제안하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미국이 직면한 문제를 소위 말해서 보건위기 문제든 아니면은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미래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자신들이 중국에 그러니까 도전에 지금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것을 이거를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한국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번에 그러니까 유럽 정상회담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는데 똑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일찍이 기후변화 문제에 굉장히 중요성을 느껴가지고 오래전부터 추진한 나라다 보니까는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러니까는 많은 그러니까 기술들이 역량들이 높은 나라입니다. 네. 높은 나라인데 사실 그 기술 인프라 같은 경우는 우리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뭐 수소차 생산 능력이라든가 네. 이런 등등이 가다 보니까 이번에 그것도 유럽 연합 정상들도 한국과 그러니까는 서로가 그러니까 협력을 하자는 이런 얘기를 한 이유도 바로 그러한 배경이 깔려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뭐 지난달에 한미 정상이 만났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44조 원 투자를 하니까 거기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대단한 일을 하자. 땡큐 이렇게 3번도 외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한미 경제 동맹 핵심 축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 살짝 드렸다시피 이런 위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는 시각도 분명 있습니다. 이번에 G7 정상회의 참석한 성명에 우리나라는 어쨌든 초청국이기 때문에 함께 서명을 하지 않은 내용도 얘기를 했지만 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냥 단순히 이것 때문에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다. 이런 시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거 봐보세요, 지금요. 이번에 그러니까는 이 G7 정상회담을 스케치를 통해서 일반 청취자들을 많이 접한 게 뭐냐면은 사실 일본 총리인 스가의 모습하고 네. 너무 대조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스가 총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요. 네네. 근데 우리가 G7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은 G7 아직 멤버가 아니니까 거기에는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는 것이고요. 네. G7 정상회담 공동성명문에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지적됐잖아요. 그랬죠. 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책임은 아닌 거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니까는. 네.
그런 점에서 중국한테 우리가 공격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서명을 안 한 게 우리나라로서는 다행인 부분도 있는 거네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는요. 네. 중국 문제를 굉장히 지혜롭게 벗어났잖아요. 네. 민감한 지혜롭게 부분을 그러니까 언급하진 않았죠. 네. 그 지역사회 지역의 공동 번영과 평화 이런 걸 강조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켜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미국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국한테 왜 요구를 안 했겠습니까? 일본한테 다 반영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G7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중국에 대한 것은 우리는 책임이 없는 부분이고요. 네. 우리는 없는 분야에는 반면에 중국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건 뭐냐면은 한국이 그러니까는 상당히 그러니까 국제사회 속에서 굉장히 파트너로서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있고 그러면 한국에 지금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몸값이 올라가고 있으면은 한국을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 파트너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서 지금 앞다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한국에 대해서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미중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 보는 관계가 아니라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중재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니까 이 전환의 기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관계의 근본적인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유가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중국 입장 속에 과거에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북한이라든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한이란 나라는 미국이 결정을 하면 그냥 거기에 그냥 따르고 이렇게 하는 나라로 돼 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는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앉아 있는 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한국에 대해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도 한국을 그러니까 무시하고 미국과 대화만 하겠다는 것도 그러니까는 이런 생각도 바꾸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중국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오히려요. 네. 지금 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우리나라 포함해서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게스트로 초청이 됐고 이제 4개국과 G7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데모크라시 D11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G7이 이게 D11으로 확대가 되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네.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요. 예, 트럼프 대통령 때나 공화당이 지배할 때나 지금 민주당이 지배할 때나 미국 정부의 미국 정치계의 입장은 뭐냐면 G7이 그러니까는 수명이 거의 지금 그러니까 한계에 왔다고 보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는 이렇게 선진국 7개 국가가 모여서 뭔가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죠. 네. 이 G7의 역사적인 수명이 그러니까는 사실상 다 했다. 네. 보는 것이고 그걸 개편을 하겠다고 한 시도가 처음 시도한 게 G20이었었는데요. 네. G20 만들 때도요. 워싱턴에서 무슨 말이 나왔었냐면은 너무 많다. 20개 국가가 모여서 어떻게 만장일치 결정을 하느냐. 네. 그래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꽤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워낙 경제 위기 충격이 심하다 보니까는 이 정도는 참여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했던 건데,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G20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 중국도 참여시키고 러시아도 참여시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랬죠, 네. 근데 미국과 가치에 있어서 이해관계 속에서 충돌을 하다 보니까는 중국과 같이 그러니까 이 국제 현안을 논의하기가 힘든 거예요. 미국 입장 속에서는. 네. 그러니까는 중국을 뺀 새로운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뭐냐면은 G7을 넘어서서 새로운 그러니까 틀을 만들 수 있는 걸로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10이라든가 11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가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동맹을 지금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민주주의 가치, 인권, 그다음에 공동 번영, 평화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것은 인류사의 보편적인 가치니까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로 해야지만이 이게 묶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어떤 하나의 그냥 우리가 트럼프처럼 그러니까는 자꾸 미국 이익만 구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각국의 이익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G10, D11은 세계 지도자 역할을 해왔던 미국 입장,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에 거의 그러니까 동조하는 영국 입장 속에서는 이거는 그러니까는 확실한 자신들의 생각인 거고요. 네.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조만간에 저는 그러니까 구체화 과정으로 넘어갈 것이다. 내년이 어디서 열리면 독일에서 열립니다. 네. G7 정상회담이요. 네. 그러면 이제 적어도 저는 내년까지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미국과 영국의 입장이 상당히 그러니까 반영을 시키려고 할 것이고요. 네. 여기에 지금 반대하는 국가는 유일하게 일본 정도뿐이 없어요. 네, 일본이 반대하고 나섰죠. 일본은 왜 네. 그러냐면 아시아에서 자기가 유일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시아에서 지금 뭐냐면 한국도 들어가고 인도도 들어가고 그러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일본이 왜소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나머지 국가들이 일본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처럼 일본에 대한 어떤 일본의 역할이 그만큼 그러니까는 옛날처럼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일본의 요구를 그러니까 그렇게 다 수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D11이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구체화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정상회의 마친 뒤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메리카 이즈백 하면서 미국의 귀환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공동 성명에는 중국의 인권 유린, 비시장 정책 이런 많은 이슈가 담겨 있어서 중국과 갈등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구체화되면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갈등이 또 발생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미국 입장 속에서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세계에 그러니까는 이 우방 국가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네. 미국의 목소리를 반영을 시켰으니까는 네. 미국의 기관이라고 표현할 만한 것이고요. 네. 그런데 중국과의 문제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것이 우리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규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겁니다. G7 정상회담 그 공동선언은 말 그대로 거기서 우리는 자유로운 거거든요. 그 내용은요. 네. 아직 거기 뭐 멤버 국가도 아니고 네.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관여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게 거기에 중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라는 걸 밝혔잖아요. 간접적으로. D11으로 확대가 된다면 그러면 예. 이 성명이 나중에 나왔을 때 그때는 우리도 서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때는 저는 있잖아요. G11으로 확대가 되게 되면요. 다시 그러니까는 이 중국과의 그러니까 적어도 아직도 시간이 있는 거 중국과의 그러니까 이 앞으로 관계가 어떻게 벌어지냐에 따라서 네네. 이 중국과의 불편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과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양자로 그러니까 중국 문제를 이걸 협의하는 것보다는 네. 11 다자주의 틀 속에서 그러니까 중국 문제를 논의를 하는 것이 네. 우리도 편한 거죠. 알겠습니다. 아직은 뭐 D11이 구체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중국과의 관계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이거는 그때 다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된다. 관계 설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이번 정상회의 때 또 가장 주목된 점 중에 하나는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이었어요. 실제로 실무 차원에서 뭐 잠정적으로 약식 회담이 합의가 돼 있었는데 동해 영토 수호 훈련 때문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진짜 지금 외교를 저는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올림픽 지금 그거 관련해가지고 좀 독도를 지금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올림픽 불참보다는 그러니까는 그러한 방식으로 대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로서는 그걸 또 해왔던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로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한일 관계를 미국은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불편하게 지내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그러니까 한국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은 보여준 거고요. 네. 그 속에서 일본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일본은 지금 뭐냐면은 스가 정권이 굉장히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일본 경제도 굉장히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렇죠. 그 문제를 유일하게 지금 돌파하려는 것이 혐한 이 부분입니다. 네. 한국에 대한 돌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으로서는 그러니까 이 국가 이익보다는 특정 정권의 그러니까 이익에 매몰되면서 그게 국가에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국가 이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국면인 거죠. 알겠습니다. 워낙 지지율이 떨어져서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혐한으로 지금 잡았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네, 오늘은 G7 우리나라 초청이 돼서 함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회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의 이계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털린 그림 찾기 해보실래요? 바로 이런 그림. 이벤트 100% 당첨? 엄마, 인증 좀 주세요. 성인 인증해야 돼. 그래, 여기. 잠깐! 어머니, 그러다 개인정보 다 털려요. 온 가족의 소중한 개인정보 털리기 전에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안동시가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을 앞두고 있죠. 주민 설명회를 열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두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동시의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나아가서 대중교통 시스템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권기창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창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동시가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6월 말에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면서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번에 안동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이용객 수요도 조사를 했고 기종점 파악도 했는데 먼저 안동시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안동의 도시 공간 구조가 동서축에서 남북축으로 공간 구조가 변화가 많이 되어 왔고 또 1가구 2차량 시대가 도래했고 농촌 지역 인구가 감소했어요. 이에 따라 가지고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바꿔왔지만은 여전히 도심 외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또는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요. 특히 또 버스 회사의 경영 악화로 문제로 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사는 경영 악화 문제가 있고 또 기사는 업무 가다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종합적이고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하루빨리 시민, 관광객, 버스 관계자, 택시 관계자가 만족하는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선 체계가 물론 여러 가지 주거 환경 변화로 조금씩은 개편이 됐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현재 코오롱 앞 하늘채 입주민 중심으로 수상동 지역 노선 확대 촉구하는 성명도 나오고 수천 장의 건의서가 제출됐다고 하는데 강남동과 수상동 일대로의 시내버스 증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도시공간 구조가 강남 지역으로 확대 개편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노선이나 운행 횟수는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는 거죠. 가장 단적인 예로 설명을 드려보면은 정하동 아파트에는 셔틀버스가 운행이 됩니다. 그러나 옥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셔틀버스를 전혀 운행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옥동 지역은 시내버스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강남에는 아파트라든가 또는 공공기관,
병원 등이 많기 때문에 버스 노선을 확장해야 되고 운행 횟수를 늘려야 되는 것은 필수적인 이야기죠. 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안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안동 시민이 연간 45만 명을 이용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도심에서 병원으로 곧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런데 구도심의 경우는 어떠냐 하면은 10개의 노선이 중복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2, 3분마다 버스가 다녀요. 그러나 손님은 몇 명 태우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래서 네네. 예를 들어서 딱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차이가 크구나. 네네. 30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는데 반해서 한 곳은 또 10개 노선에 2, 3분씩 그렇죠. 버스가 다니고. 버스가 줄을 지어서 다니는 거죠, 그냥. 네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적절하게 재배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오래전부터 여기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어온 곳이에요. 네네. 경안고, 경안여중, 안동여고, 안동여중, 대구 교대 부설초등학교 정말 학교가 많이 밀집된 단원로 노선. 속칭 여기 낙타고개라고 하는데 여기 노선 신설 이건 필요하겠죠. 정말 반드시 필요한데 이곳은 뭐냐면은 아침 등교 시간이 되면은 교통 지옥이라고 해도 가안이 아닐 정도로 교통 체증이 심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시내 버스 노선 부재로 인해 가지고 자가용으로 등교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또 시내 버스를 운행을 해야 된다는 건 인식하고 있지만 또 뭐가 문제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 지역이 낙타고개잖아요. 도로 폭도 좁고 선형이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빨리 개선해서 시내 버스 노선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이곳에 필요는 하지만 일단 도로 개선이 먼저 돼야 된다. 그렇죠. 돼야만 시내 버스가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은 그러면 시내 버스가 아예 들어갈 수 없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폭이 너무 좁고 너무 이제 높낮이 차이가 많아서요. 네, 그렇군요. 네네. 이게 또 중고등학교 스쿨버스 노선, 병원 노선, 아파트 노선을 개발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노선버스 운행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교수님께서 내셨어요. 네네. 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맞춤형 노선 버스 운행은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용객의 편의를 증대시켜주는 거고 또 하나는 버스 회사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와 병원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학교의 경우에 지금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해 가지고 스쿨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스쿨버스를 시내버스로 교체 운행하자는 이야기죠. 병원의 경우에도 안동에는 안동병원이 있고 성소병원이 있고 안동의료원이 있어요. 이들 병원을 순회할 수 있는 병원 전용 셔틀버스 노선을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은 아파트라든가 병원, 학교 등에서 운행되는 셔틀버스가 대중교통으로 모두가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시민들도 편리하고 버스 회사의 경영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버스 노선을 좀 더 최적화하여 탄력적으로 운행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이렇게 스쿨버스 노선, 병원 노선, 아파트 노선 이런 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안동시는 왜 이렇게 뒤처졌을까요? 그렇네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또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개선되기 위해서 이번에 또 이렇게 그렇죠. 회의도 이루어지고 하는 건데 네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이 대부분의 버스 종점이 시내 중심에 있는 것도 이것도 꼭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버스 종점이 시내 중심에 있어가지고 버스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또 중복 노선이 많이 발생해서 교통 혼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내 중심을 통과하는 노선을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은 도산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종점이 어디냐면 일찍이 된다는 이야기죠. 시내를 통과해서 완전히 빠져나가서 종점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은 도심 주차로 인해서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도심을 관통하는 중복 노선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부지가 또 필요하기도 하겠네요. 부지는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새롭게 부지를 확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심에도 그냥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별한 주차장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점을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죠. 그냥 위치만 바꿔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또 농촌 노선의 경우에는요. 새벽 5시 40분쯤에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용객 입장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운행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이런 네. 지적을 해주셨어요. 특히 농촌 노선의 경우에는 새벽 5시 40분에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런 시간에 운행을 하다 보니 기사의 피로도가 너무 높아요. 또 그러나 이용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루에 3번밖에 운행을 안 해요. 그럼 첫 차를 타고 나와서 대부분 요사이는 병원 진료를 받단 말이에요. 8시 이전에 안동에 도착을 해요. 병원에 가려면 또 2-3시간 기다려야 돼요. 또 병원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면은 점심때 차가 있으면 점심때 차를 타고 가야 되지만은 만약에 차가 없고 저녁에 있으면 저녁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첫 차를 타고 나와서 저녁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행 구간과 노선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기란의 경우에 가면은 기란 가면은 백자, 송사, 대고, 대사 방면에 모두 버스가 운행을 해요. 이것을 기란면 사무소까지만 버스를 운행하고 나머지 동지역은 택시로 이용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되면은 시민들은 원하는 시간에 택시 딱 호출해서 기란면 사무소까지만 옵니다. 기란면 사무소에 오면은 시내 버스를 타고 안동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왜냐하면 농촌 지역까지 버스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사람이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영 적자로 엄청난 부담이 오니까 이걸 택시로 대체를 하자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은 안동에 택시가 지금 750여 대가 있잖아요. 택시 경영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택시 경영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투입된 택시는 월급제로 안동시에서 월급제로 운영을 하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버스들이 대부분 첫 차가 5시 40분쯤이니까 농촌도 같이 적용을 한 건데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과거에는 이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았을 때는 등교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운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농촌 지역에서 시내 버스를 타고 학교 다니는 학생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좀 택시로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네네, 그렇죠. 또 안동에서 교통 오지 주민을 위해서 행복택시 지금 운행 중이잖아요. 네네. 그럼 조금 전 말씀하신 택시 운영이나 좀 비슷한 방향이겠네요? 그렇죠. 그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지금 현재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어서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대부분 보면은 면단이 한 대가 주민 수송을 담당하고 있어요. 일단 한 대로 하다 보니까 원하는 시간에 택시를 호출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방향이 다른 곳에 손님을 태우러 갔을 때 다른 반대 방향에서 호출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또 그리고 한 달에 사용하는 횟수가 제한이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 3번에서 3번, 4번 이렇게 돼 있는데 더 많이 나오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면 소재지까지만 버스를 운행하고 면 소재지마다 예를 들면 5대를 배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안동 시내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어떠냐면은 기란, 임동, 예안, 녹전, 도산, 북후, 서후, 남선, 일지, 풍천, 즉 면사무소 소재지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택시를 5대만 배차해 놓으면은 그 지역 주민들은 언제든지 콜을 하면은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택시 한 50여 대 정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동시의 택시가 750대 정도는 50대의 감차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시민들도 교통 편의 해소가 되고 또 버스 경영 적자도 해소할 수 있고 또 택시 감차 효과를 인해 가지고 택시 경영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는 줘야겠지만 그렇죠. 지금 적자를 보는 부분이나 또 다른 지원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그렇죠. 적은 비용으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최종 보고회가 6월 말에 가질 예정이었는데 연기가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최종 보고회가 언젠가 조만간에 열리게 될 텐데 이런 의견들이 다 전달이 됐나요? 이런 의견은 제가 과거부터 많이 발표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것을 결정하는 행정기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문제이든 간에 완벽한 결정은 없습니다. 다소 미진하더라도 좀 더 개선된 방향,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임시방편적이고 부분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제 언젠가 한 번은 전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전면적인 개편이라는 미명하에 또 부분적인 개편으로 머무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사실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충돌되는 요인이 많거든요. 그러나 환경이 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시민이 원하는 중심으로 시스템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면적인 개편이 되려면 충돌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택시 기사들이 생각하는 거고 또 버스 기사님들이 생각하는 거, 또 택시 회사가 생각하는 거, 버스 회사가 생각하는 거, 노선이 어떠냐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또 지역 주민이 있어요. 지역 주민은 어쨌든 간에 내 집 앞으로 차가 많이 오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나 버스 회사는 적자 노선은 가급적 가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갈등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교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자를 적게 들이면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낼 것인가. 여기는 이해관계인들이 모여가지고 충분한 논의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워낙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의견이 하나로 좁혀지기 좀 힘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네, 빠른 시일 안에 개편이 이루어져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권기창 교수였습니다.